안녕하십니까. 호치민의 이현입니다. 예. 오늘은 목요일이고, 한국에서는 공식적인 그 공휴일이 끝났나요? 오늘부터 출근인가요? 예. 한국에 달력을 잘 안 봐가지고. 베트남에서는 아직까지 계속 공휴일입니다. 예. 아마 고향에 계신 분들이, 베트남 분들이 오늘 오후나 내일 시작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실 거예요. 가볍게 오늘은 베트남의 설날에 대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제가 이렇더라고요. 제가 한 20몇 년 살아보니까 저는 이제 베트남 문화를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왜 모르지 궁금하지 이제 이런 거를 잘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신랑분들이 왜 이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문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그러냐고요. 베트남의 설날이 한국하고 다른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베트남에서는 설날 이제 1일, 2일, 3일 이제 그리고 이제 설 전에 아주 대청소를 합니다.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런 청소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집수리도 하고 뭐 페인트도 칠하고 그리고 뭐 이제 아주 크게 이제 청소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또 합니다. 음식을 하는데 아주 많이 합니다. 주로 쪼림이나 이제 반떼기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은 찹쌀밥인데 이제 그걸 막 요리를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베트남은 1일, 2일, 3일, 4일까지 보통 보면 요리를 안 합니다. 집에서. 그때는 그냥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가서 먹을 수는 있지만은 주로 이제 보면 손님들 오고 이러면 해놓는 요리나 이제 그리고 이제 뭐 해바라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사탕, 맥주 뭐 그리고 이제 좀 잘 사는 집에 가면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잔에 이제 양주도 조금씩 줍니다. 뭐 여기는 아침부터 맥주를 마십니다. 맥주 마시는 시간에 꼭 저녁 시간에 해야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침부터 맥주를 거하게 마십니다. 그러면은 뭐 여자분들은 이제 그거를 또 계속 이제 그걸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놨던 음식을 갖다가 뭐 데우고 이렇게 해서 주게 되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청소나 빨래를 하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안 합니다. 여자들도. 청소는 이제 손님이 오고 뭐 이제 뭐 해바라기 씨나 이제 이런 걸 먹으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 부산물이 있죠. 뭐 그거를 이제 바닥에 보통 이 사람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왜 메이저리그 야구 보면 더가웃에서 해바라기 씨 이렇게 해서 뱉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아주 잘 깝니다. 저는 까기가 힘든데 이 사람들은 아주 잘 까요, 그거를.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청소를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해서 집 안에 한쪽 구석에다가 밀어 놓습니다. 아마 이제 그게 복 나간다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놔놨다가 나중에 이제 한 3일이나 4일쯤 지나고 나면 이제 한 번에 이제 그때 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래도 안 합니다. 그때는 거의 그냥 설날에는 이제 뭐 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부터 이제 동네에 가면은 카페가 있어요. 여기 가면 온 동네 사람 다 모입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처갓집에 잘 가지 않는데 왜냐면 저희 처갓집은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다 미국 가 있고 뭐 이러니까 예전에는 처가에 가면 아침에 처음에 갈 때는 우리 처가 식구 한 대여섯 명이 이제 카페에 커피 마시러 갔는데 거기 있으면 다 모입니다. 다 모이면 나중에 계산할 때 되면 한 4, 50명 분을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이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줘야 처가에서도 우리 사이 좋다. 저 집 사이 참 배포도 크고 좋은 사람 만났다 이제 이런 소문도 나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 누가 이제 제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 게 있는데
저 한 20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 제일 처음에 약간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던 게, 그냥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시자고 나는 이제 우리 처가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오면서 한 집 들리고 한 집 들리고 이러니까 나중에 그 식당 가니까 그 식당이 이제 그 염소고기 파는 데였거든요. 로우에하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예부하고 뭐 이런 예능하고 이제 염소고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이었는데, 식당이 고급스럽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상당히 맛있었어요. 농담 아니라 한 60명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덤튀기를 씌우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끝나고 나서 뭐 당연히 이제 제가 계산하는데, 저는 이제 지갑을 우리 와이프한테 주거든요. 주면은 이렇게 했는데 60명, 물론 뭐 20 몇 년 전이었으니까 그렇겠지만 60명이 먹었는데 한 1인당 뭐 1인당 한 4만 동, 5만 동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먹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걸 뭐 그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술도 먹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서 살아보니까 그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 사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화니까 너무 오셔가지고 막, 그리고 제가 여기 살아보면요, 음식값이 제일 쌉니다. 특히 시골 음식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쌉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셔도 자신있게 뭐 한국 식당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면 자신있게 계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한 6년, 7년 살다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저는 이미 국제 결혼을 하고 있었죠. 그때도 아마 한 신랑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최근 작년인가 그 베트남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거의 한 몇 년 살다가 다시 이렇게 베트남으로 돌아온 커플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여자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 와이프가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제가 지갑을 이렇게, 저는 왜냐하면 그걸 돈을 먹고, 사실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돈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었고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뭐 또 그거를 거기서 꺼내서 돈 지갑 열어가지고 뭐 돈을 이렇게 하고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약간의 팁을 줘야 됩니다. 중간에 보면 이제 뭐 고기를 계속 구워주러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누군 줄 알고 뭐 누구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당시에는 보면 지갑을 아예 그냥 우리 와이프한테 줍니다. 그럼 와이프가 이제 알아서 하고 이러는데, 뭐 돈 떨어지면 돈 없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찾아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우리 와이프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잘 모르는 여자한테 이렇게 주고 이러니까 나를 믿나? 이제 이런 마음이 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똑같이 그분도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분도 한국에서 적응 잘해서 애기 놓고 잘 삽니다. 여자분은 한국말 아주 잘해요. 여기서부터 좀 뛰어난 신부였어요. 뛰어난 신부인데, 근데 이제 그 신부가 한 10년 안 됐겠구나. 한 8, 9년 전에 우리 회사를 통해서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베트남에 돌아와서 이제 카페 한다고 이제 신랑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 멀어가지고 좀 위험할 것 같으면 좀 가까운 데서 하고, 내한테 미리 얘기를 했으면, 가까운 데 있으면 내가 우리 신랑들하고 또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장사라도 좀 도움이 되지 했는데, 굉장히 멀었어요. 거의 한 1시간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돼요. 이제 가야 되는데, 한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이제 와이프하고 처제가 이제 커피를 만들고, 와이프는 빵도 이제 만들 수 있던, 나름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베트남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제 50대 초니까. 그때 이제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왜 이제 그때 이제 물어봤죠. 왜 이 남자하고 만났는데, 왜냐면 아가씨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때.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데이트를 하는데, 그것도
아마 제가 충고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니까. 그래서 지갑을 맡기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이 나를 참 믿는구나 이런 이제 진정성으로 다가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근데 1년 정도 베트남에서 이제 적응을 해서 여기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돼서 작년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르셔 그러는데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와서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뭐 그냥 여기서 베트남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생활 물가나 이런 건 싸죠. 물가는 진짜 쌉니다. 특히 뭐 생활 물가는 저희가 4식구에 뭐 기사들 그 애기들 봐주는 사람이 6명, 7명 뭐 처가 식구들까지 하면 거의 뭐 한 9명에서 10명 정도가 한 달에 생활을 해도 한 달에 한 150만 원을 안 썼어요. 예. 뭐 저도 뭐 거기서 밥을 뭐 집에서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애들 뭐 그래서 애들이 이제 어린데 크는데 걔들을 뭐 잘못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도 생활비는 거의 안 들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베트남에 뭐 가서 맨날 고기 사고 맨날 해도 뭐 과일은 떨어지지 않고 먹고 해도 제가 이제 과일을 좋아하니까 생활비는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많이 드냐? 실제로 가장 많이 드는 게 이제 주거비예요. 저야 뭐 우리 집이 있으니까 뭐 상관없지만 이제 한국에서 살려고 오면 특히 이제 호치민에 살려고 오면요 기본적으로 2식구, 3식구 정도 살려면 아파트를 렌트하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뭐 최하 한 700불에서 많이면 한 2,000불까지도 들어갈 겁니다. 그건 뭐 자기들이 각자 알아서 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차량비, 교통비가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드는 게 교육비. 그 교육을 뭐 예를 쉽게 말해서 베트남에 로컬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면 당연히 싸죠. 근데 그렇게 안 보내고 뭐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학교나 또 아니면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학교 보내려고 그러면 한국보다 훨씬 교육비가 비싸게 됩니다. 뭐 그리고 당연히 사교육은 잘 안 돼 있지만 또 그나마 사교육을 하려고 하면 또 많이 드는 게 또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듭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뭐 월 한 뭐 2, 300 가지고 오면은 잘 살 수 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 삽니다. 최소 경비가 월 한 400 정도 드세요. 최소 경비가. 뭐 남자분 혼자 오셔가지고 한 달 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 경비가 월 한 400 정도 들어간다고 보세요. 적은 돈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아주 황제처럼 사냐?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 뭐 황제처럼 살 수 있어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살아보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책도 없어요. 그냥 한국에 뭐 그걸 하늘로 따지면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갔으니까 17배 반, 18배, 옛날에 20배를 보통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은 이제 2천만 동이잖아요. 20배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그럼 한국에서 2천만 원 정도에 쓰는 만큼의 그런 이제 뭐 만족을 느끼냐? 천만 원 말씀이죠. 안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봐서는 한 1.2배, 1.3배? 옛날에 1.5배까지 됐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100만 원이면 베트남에서 한국 돈 한 120만 원이나 130만 원 정도 쓰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다가 뭐 교통비나 이런 건 더 들죠. 한국보다. 교통비는 한국보다 훨씬 더 듭니다.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통비는 근데 그게 웃기는 게 20년 전에도 그만큼 비쌌어요. 차라리 저는 요즘에 교통비는 적게 들어요. 이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있어서 그렇지. 또 그리고 이제 뭐 크랩이나 뭐 이제 이제 우버는 없지만 뭐 크랩하고 또 뭐 이제 전기차로 하는 게 있는데 갑자기 이름을 모르겠는데 한 두세 개 있거든요. 그런 거를 부를 줄 알고 탈 줄 알고 하면 그나마 좀 적은데 그것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싼 거지. 그걸 차를 타면 엄청 비쌉니다. 이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예. 이게 어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자기가 그 한국의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여자분을 하나 소개를 받았대요. 그 프로필을 받았대요. 뭐 3명인가 뭐 4명인가 그 프로필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국제결혼 하시는 분도 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아 사장님 저는 다른 데 상담 안 합니다. 여기만 상담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럽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 군데를 알아보시고 비교를 해보셔야 되죠. 물론 뭐 비교를 해서 그거를 따져볼 그게 안 되시면 차라리 이제 그분처럼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낫죠. 근데 이제 그 4분 중에 한 분이 저희 회사에 그 프로필이 있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하는 얘기지만 뭐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속 신부라는 걸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부는 우리 회사에만 볼 수 있는 신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 신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매달 용돈도 뭐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이제 용돈도 지급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이제 묶어 놓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 괜찮은 신부들이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네, 코로나 이제 그쯤에서는 이제 안 합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하다 보면 좋은 선의로 일을 하지만 그걸 이제 나쁘게 이용하는 신부들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한국어는 여기서 다 배우고 결혼은 다른 데 가는 신부도 있어요. 그거를 그냥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해서 왜냐면 우리 회사는 그만큼 경쟁률이 심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다른 회사에 가면 내가 봐도 A급이니까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 다른 회사를 통해서 갑니다 이러면 제가 뭐 그 회사를 해서 아니 저도 생활비하고 용돈하고 교육비를 줬으면 그거는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제가 거기다가 돈을 어플에서 더 받는 건 아니지만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거짓말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뭐 부모가 아프다 뭐 얘들은 뭔 부모들이 또 그렇게 자주 아픈지 그래 놓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왜냐면 같이 이제 일했던 같이 있었던 기숙사 신부들은 알죠. 그러면 뭐 며칠 있다 보면 사장님 그 여자 결혼했어요. 뭐 다른 회사를 통해서 누구 만났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 마음으로 선의로 해서 이거를 이제 계획도 먼저 시키고 했는데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내가 자꾸 호구 잡히는 거 같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회사에 있는 신부가 타 회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그거 가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는 물론 우리 회사를 통해서 이제 신부들이 결혼을 하면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것도 신부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뭐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번호가 7100번대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한 경우는 한 5년, 6년 전의 신부도 아직까지도 못 가고 있는 신부들이 있어요. 그런 신부들한테는 우리가 미안하죠. 그렇게 소개를 못 해줬으니까.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뭐 이분 뭐 물으면 저도 물어봐야죠. 그걸 뭐 여기는 2달, 석 달만 지나도 그 여성이 다른 분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다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뭐 회사에다가 이런 사람 만났어요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분이 좋습니다라고 번호 알려주시면 그분한테 연락을 해보면, 그러면 그분이 언니 미안해요, 나 다른 남자 만났어요 라든지 아니면 뭐 아직까지 있어요 라든지 그건 금방 다 배우겠죠. 그게 논점이 아니라, 논점은 그분의 프로필이 우리 회사에 있는 프로필하고 프로필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왜 다르냐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는 그분이 미혼모의 아기가 하나, 미혼모라는 게 결혼 안 하고 이제 애가 있는 게 미혼모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에는 애가 있다는 얘기도 없고, 물론 뭐 초혼이다 재혼이다 이런 거를 표시를 안 했지만 애가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결혼을 한 적이 있다고도 뭐 동거 사실이나 이런 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 여자분을 뭐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는 최종 후보 한 2사람의 그 여자분을 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한테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여자분한테 뭐 이렇게 해서 그 프로필을 그 여자분이 통화를 하든지 문자를 쪼막쪼막 내면은 그거를 저희들이 뭐 정리해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름, 나이, 생년, 뭐 그 다음에 이제 키, 몸무게, 학교, 그 다음에 부모님, 형제, 뭐 종교, 문신 있으면 문신은 어디, 크기가 얼마만큼, 그리고 이혼했으면 이혼 서류, 뭐 미혼이면 언제 이 남자를 이걸 다 받아요. 그러고 이제 전화번호까지 싹 다 받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모르는 거, 이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뭐 미혼모인데 쉽게 말하면 뭐 아들이냐 딸이냐 또 몇 살이냐, 그리고 얘가 뭐 전에 남자가 양육하냐 뭐 아니면 본인이 양육하냐 아니면 가족이 양육하냐 이런 것까지 다 묻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해서 올릴 일은 없죠. 그분 말씀은 그럼 이제 그쪽에 있는 회사에 여자분이 그럼 거짓말로 프로필을 그럼 그렇게 준 거냐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면은요, 어떤 이제 한국의 대형 이제 회사죠. 아마 지금 현재로서 제일 큽니다. 그 회사가. 근데 하나는 있어요. 그 회사가 커서 사람 당연히 많이. 근데 그 회사는 직원도 많아요. 직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사장 저처럼 1인 회사가 아니라 직원도 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거의 15명에서 20명 가까이. 그러면 한 명씩만 해도 15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한다고는 개인이 잘한 뭐 아주 뛰어난 역량의 그런 사람들의 주로 특징이, 그런 사람들이 한 달에 보통 한 달에 2명 내지 5명만 꾸준하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월급밖에 그렇게 안 하죠. 나와서 독립하죠. 근데 그런 역량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뭐 한 달에 1명, 2달에 1명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 회사에 무슨 그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에서는 뭐 미혼모가 이제 뭐 하다가 미혼모가 이제 거짓말을,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 해서 남자분을 만나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사전 교제를 하는 게 좋다는 이제 그런 걸 홍보를 하는 거죠. 사전 교제를 하는 중에 그 여자가 미혼모인 걸 알아가지고 이제 그만뒀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여자분이 그 회사에다가 거짓말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에요. 보통의 여자분들은요, 제가 유산했으면 유산했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얘기해요. 그럼 그 여자분이 우리 회사만 특별하게 생각해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다른 회사에는 우습게 하니까 거짓말로 뭐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얘기를 안 했다? 전 그렇게 안 보여요. 제가 한 9년 이제 이렇게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거. 마담들이 중간에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도. 왜냐하면 한국 남자분들은 자기는 재혼에 애까지 딸려있으면서 좋은 여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담들이 아가씨는 이쁘고 좋은데 이 사람 결혼했어요, 애기 있어요 이러면 계속 미역국을 먹으니까 마담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기한테는, 신랑은 뭐 단순히 그냥 뭐 내가 뭐 다른 좋은 여 만나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생계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달 내지 늦어도 2달 안에는 이 신부들이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 그래야 계속 새로운 또 신부도 받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걸리고 뭐 1년 걸리면요, 이 아가씨가 거기 와서 밥 먹고 쓰는 물이고 이런 거는 누가 주고 가요? 그 아가씨한테 받을 수는 없어요. 줄 돈도 없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요, 회사가 거짓말을, 아가씨나 회사가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죠. 아가씨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럼 주로 누가 거짓말 하냐?
마담들하고 거래하다 보면 마담이 거짓말 하는 경우가 80%. 그 다음에 이제 통역들이 또 이제 통역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통역은 이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우리 회사처럼 사전에 매칭이 되고 화상 카톡으로 이야기하고 오면 사실 통역이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뭐 그때 간단한 뭐 통역만 해주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남자가 베트남에 와서 이제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면요,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남자가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똑같은 어디서 살고 뭐 그 질문도 비슷하잖아요. 이걸 똑같이 3시간 4시간을 반복해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저소수면 걸리면 심하게 맞아요. 뭐 통역도 제일 심하게 맞는 게 통역이에요. 그럼 마담이나 이런 사람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거든요. 왜냐? 걔는 걸리면 이제 작살나는 걸 아니까 쫙 멀리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죠. 그럼 통역이 한국 사람을 때리지는 않죠. 신랑을 때리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신부도 마찬가지. 잘 때리지 않아요. 그럼 통역이 온팡 뒤집어 써야 돼. 그러니까 통역들은 어떻게 되냐? 이걸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3시간 4시간 한다고 지가 통역비를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통역들이 이제 의도치 않게 하는 이제 거짓말들이 뭐냐면 나이를 속여요. 나이. 왜냐면 이제 한국 남자들이 좀 젊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50이 가면 심하면 한 10년까지 40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왜냐면 그게 이제 뭐 다 뭐 자료가 남고 뭐 이게 녹화를 두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뭐 하면 서류가 남고 이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지금도 근데 그런다고 그래요. 지금도 신부들이 가끔 가다가 뭐 보면 호텔에 가서 뭐 이제 투숙 하려고 이제 여권 받아서 신랑 이제 생년월 보니까 뭐 10살이니 몇 살이니 위에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는 거짓말이 이제 전세냐 월세냐 자가냐 이거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이제 제일 크게 이제 그게 하는 게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중간에 확인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 이제 거짓말들은 통역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통역은 빨리 두 사람이 매칭 됐으면 좋겠어요. 잘 살고 못 살고 뒤에 이런 둘이서 알아서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역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게 회사가 거짓말을 해요. 회사가. 여러분들 회사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고, 그렇게 큰 회사가 뭐하러 그렇게, 큰 회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큰 회사가 온다고 해서, 자,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 사람들이 베트남에 올 때, 베트남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직원이 내가 그거 한 사람이 데리고 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똑같아요. 딱 보니까 이 남자가 한국에서부터 좀 까다로웠어. 근데 베트남에 갔는데 한 30명을 만났는데 다 마음에 안 들고 저 여자 하나만 자기가 딱, 왜냐면 그건 옆에서 보면 느끼잖아요. 저 여자가 마음에 들고 그 여자가 미혼모다? 그럼 고민하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회사가 야 지금 얘기하지 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상담도 저한테, 왜냐면 제가요 25년 동안 26년 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요 생각보다는 유명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를 해서 묻습니다. 이런 일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 있는 그 회사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혼녀예요. 이혼녀라고 그 여자분은 얘기도 했고, 이혼녀가 아니라고 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서류가 있거든요. 혼인상황 확인서라거나 뭐 독신증명이라거나 이제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되는데, 그거에 나와요. 이혼을 했다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베트남 남자, 한국 남자면 한국 남자 뭐 여권 번호까지 나오는 데도 있어요. 여권 번호, 주소 뭐 이렇게 쭉 나와서 이혼했고 언제 만났고 뭐 언제 헤어졌고 이혼은 서류가 나와요. 그럼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신랑은 초혼이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에 베트남에서 보는 소리에 이혼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초혼인 걸로 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도 황당하대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이제 그 베트남에서 한국에 있는 결혼업체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업체가 아직까지도 아마 70% 이상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서류를 신랑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그 회사나 아니면 행정사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행정사나 이런 데서 이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상호 확인서라고 폴레그램 붙은 거 뭐 170만 원인가 뭔가 주고 이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번역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회사가 받잖아요. 신랑이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신랑 이제 그 회사에서는 신랑한테 자 서류 나왔으니까 혼인신고하러 갑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혼인신고를 해도 그 서류를 신랑이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회사에서 거짓말했다 이러면 어떡하든 간에 왜 그 서류는 보면 이혼이라고 나와요.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또 그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뭐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든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뭐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모를 수가 있나? 하여튼 뭐 안 보여주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 혼인신고 하는데 뭐 이 여자가 뭐 이혼녀인지 미혼모인지 뭐 이런 거를 적는 이제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몰랐는데 이분은 어떻게 용케 그 회사에서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회사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런데요 그 회사에서는 무슨 소리냐 자기가 그 할 때 이혼녀라고 얘기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기는 들은 기억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게 뭐 혼인무효가 되냐? 안 돼요. 혼인무효 안 됩니다 이거. 그 여자분이 이혼녀여서 초혼하고 결혼하는 게 혼인무효가 사유가 안 돼요. 착각하신 분들이 뭐 혼인무효를 뭐 내가 속았으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런 이제 케이스도 발생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프로필을 자세하게 이제 적는 경우가 제가 한 8, 9년 전부터 이제 프로필을 이제 카페나 이제 밴드에 올리고 이제 하죠. 그래서 아마 좀 센세이션하게 한국에 아마 그것 때문에 한국에 있던 신랑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하는 업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들은 그걸 못 올려요. 뭐 법적으로 못 올리게 돼 있죠. 제가 좀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국에 신랑하고 신부하고 한국에 입국하고 결혼식하고 이런 사진들이 아마 유튜브나 이렇게 보통 카페에 가시면 그 많이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신랑하고 신부하고 사진을 모자이크를 해요. 안 보이게 해서 올려요. 뭐 신랑이야 뭐 내가 그런데 오는 게 올리는 거를 그거 한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신부들한테는 동영상이나 이제 사진을 그걸 받으면서 이걸 인터넷에 올리는 걸 이제 동의를 받거든요. 동의를 받아서 올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신부들은 가차없이 그냥 소개를 안 해요. 왜 그러냐? 자, 보시라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뭐 초상권 침범, 그 다음에 여성의 권위, 여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올린 거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뒤 이면을 보시면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여성분들이 타 업체나 다른 곳에서 결혼했던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카페나 이런 데서는 여성의 사진들을, 결혼 사진이나 이런 걸 올리지 않아요. 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하이퐁에 간다거나 호치민에 간다거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이퐁은요 10명이 결혼을 하면, 한국분이 10명이 결혼을 하면 3명 정도가 취소를 합니다. 한국에 가셔가지고. 물론 그거에 대한 뭐 위약금이나 이런 거는 뭐 회사에서 중간에서 먹겠죠. 그러면 그 취소당한 여성들이 한국 사람하고 하다가 안 됐으니까 뭐 다른 뭐 조용히 뭐 혼자 삽니까? 아니에요. 그런 여성들은 베트남 남성들하고도 잘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마음을 먹었잖아요. 한국에 가겠다고.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도 버렸잖아요. 근데 안 간다고요? 아니죠. 더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악용해서 회사에서 그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신부들한테. 그냥 그러죠. 아니, 내 다음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줄게.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결혼하는 사람한테 이 여자가 뭐 저번에 결혼했던 여자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게. 뭐 한다는 업체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안 하는 업체가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카페에 그게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30대에 그냥 만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19, 20살짜리 이런 이제 여성들, 그런 여성들은 이제 동의를 하게 돼. 그러니까 동의를 하는 여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도 동의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회사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유튜브나 뭐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 안 올립니다. 여성들 그거를 프로필을 올리고, 또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여성이 인터뷰까지 다 해서 프로필에 올렸더만 그걸 저거 언니가 한국에서 봤죠. 저거 언니가 한국에 살더라고요. 저한테 욕을 막 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여자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 나중에 그 신랑이 저한테 막 해가지고 뭐 그 신랑분도 젊으신 분인데 처음에 저한테 막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올리면 어떡하냐, 당신 뭐 콩밥 먹고 싶냐, 아니, 죄송한데, 처제분이 동의를 했으니까 올리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죄송한데, 그 처제분 남자친구 있는 거 아셨냐고 내가 답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만, 몰랐고, 그 남자친구가 최근에 생긴 거래요. 저한테 이렇게 보냈을 때, 그건 제가 그랬죠. 최근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다면 사전에 이래저래 하니까 취소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럼 그때는 이제 이 남자는 정리하는 겁니까? 그런 케이스가 꽤 많아요. 제가 유튜브에 신부들 사진을 쭉 올리면 어떤 분은 저한테 연락 와서 그러면 이 여자 뭐 어디 술집에서 본 것 같다. 이 여자 어디 그런 이제 유흥업 쪽에 종사하는 여자인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만 듣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같이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시라고 그러죠. 그럼 만약에 뭐 없다 그러면 그 여자한테 이제 묻죠. 그러면 이제 뭐 그 여자가 막 화를 막 내는 여자도 있고, 또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여자도 있고,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됐다는 사실까지도 이제 다 올리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일 큰 회사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한테 결혼식 전에 이게 똑같은 놈들이에요. 결혼식 전에 산부인과를 간다. 그러면 산부인과 가면 이제 별의별 걸 다 검사해준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자가 애를 출산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 여자한테 알려주지 타인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에는 남자친구가 가면 이 여자가 뭐 예전에 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의사는 라이센스 날아가는 거죠. 그러고 이제 막 소송에 휘말리겠죠. 그게 진짜 개인정보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개인 의료정보 공개 안 하잖아요. 그 유명한 누굽니까? 그 박원순 씨 아들인가 그것도 공개 안 하잖아요. 그것만 공개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걸 공개하는 순간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의 의사들은 짬짬이 해가 가위바위보 해가 의사 면허증 따는 줄 아세요? 안 그래. 똑같이 거기도 9년, 10년씩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 의사가 알려준다고요? 그 병원 어딘지 저한테 얘기해 두라 그러세요. 저 돈 좀 벌어보게. 그리고 두 번째, 진짜 나쁜 놈이 있어가 알려준다고 합시다. 알려준다고 치자고. 100% 뻥입니다. 안 알려줍니다. 근데 알려준다고 쳐요. 그리고 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장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 그렇게 일하는 놈들이 있어요. 사장 속이는 거 어렵나요? 그 사장은 베트남 말 할 줄 아나요? 네? 그냥 이렇게 대충 써줘 이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사람이 의사인지, 네? 호다못해 그냥 간호사인지, 아니면 그냥 병원에서 그 행정 직원인지 누가 알아요? 다 했어. 그렇다고 치자. 100% 그냥 너 말이 맞다. 그러면 알려준다. 알려줘서 뭘 어떡하겠다. 죄송한데, 그러면 남자도 네가 저한테, 저는 가끔가다 신랑들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처녀 소개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처녀인지 총각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럼 여기 결혼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총각이세요? 총각분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처녀를 따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로필이 다르고 회사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똑같은 여성이잖아요. 똑같은 여성인데 하나는 미혼모라고 돼 있고, 하나는 이제 그런 미혼모나 애가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더 결정적인 건 뭐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여자하고 화상통화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이제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정리를 한 게 보니까 업체에다가 주는 금액이 한 1,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비싼 업체더라고요.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화상통화하고 카톡으로 교제하고 나름 이제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바로 이제 약혼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800만 원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럼 이제 1,800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결혼식 비용 따로 따로 이러니까 자기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결혼식까지, 그러면 이제 신혼여행까지 이제. 왜냐면 약혼여행하고 신혼여행은 또 다르잖아요. 그럼 뒤에 신혼여행은 100% 자기가 다 다낭이나 2박 3일이나 3박 4일 가야 되니까 이런까지 다 하니까 자기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3,000만 원 정도. 그나마 이제 그 사람은 꽤 나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저한테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네는 하면 얼마 정도 되냐 그러시길래 우리는 업체에다가 주는 비용이 1,00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개인 비용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근데 이제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재혼자 미혼모여서 결혼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이제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원하시면 이제 화상통화 할 때 먼저 이제 물어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그러면은 미니멈 한 2,000에서 맥시멈 한 2,500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단순하게 생각해도 거기서도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어떤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회사에 쉽게 말하면 국제결혼 업체에 주는 비용은 아끼면 아낄수록 좋아요. 아끼면 아낄수록. 그러면 그 아낀 비용을 단순히 신랑이 그냥 난 돈 적게 들었다 이걸로 끝이다? 이거는 저는 좋지 않아요. 그럼 그 비용을 신부나 두 사람이
같이 쓰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물론 뭐 최근에 이렇게 보면 국제 결혼을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런 대형 업체들이나 또 최근에 잘하는 업체들 보면 기본적으로 업체 비용이 한 2,000에서 2,500이 들어가요. 뭐 3,500까지도 맞습니다. 업체 비용.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혼 비용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뭐 그 사람은 나름 이제 럭셔리하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뭐 그러고 또 거기서 진행한 사람들하고 내가 통화를 해보니까 뭐 상당히 이제 뭐 식사나 차량이나 뭐 이제 통역이나 모든 면에서 럭셔리까지는 아니지만 제대로 대접을 뭐 제대로 좀 괜찮은 업체 이제 그건 돼요. 퀄리티인데요. 예, 그런데 그럼 그게 3,500이나 받을 정도의 그거냐는 건 아니죠. 그냥 업체가 아주 내한테 신경을 쓰고 잘한다. 아니면 그냥 보통으로 한다의 그 차이는 저는 많아봐야 한 200만원 정도 선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0~300만원 정도 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뭐 1,800만원짜리하고 3,500만원짜리면 뭐 그러면 거의 배가 차이 나야 되는 거니까 1,500~600만원, 700만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의 뭐 행사의 그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뭐 별 5개짜리 호텔에서 뭐 약혼식하고 결혼식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신랑들 오면은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그 숙소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호텔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호텔에 숙소를 하나, 이런 아파트에 방 2개짜리, 3개짜리 크기의 이제 숙소를 하나, 숙소 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었구나. 뭐 별 5개짜리 어디 뭐 셰라톤이나 이런 데 가서 하루에 뭐 200불, 뭐 250불 쓰지 않는 이상 그냥 별 차이가 없어요. 보통 이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이제 그 호텔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보면 알아요. 보통 별 2개 아니면 3개짜리 호텔이에요. 아마 그 정도 비용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저는 이제 호텔을 선호하지 않느냐 하면 아가씨들이 일단은 그 호텔에 들락날락 한다는 게 좀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 호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내가 마시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자연스럽게 섭취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 호텔비 아끼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업체에서? 호텔에 이제 가면 뭐 미니바에 뭐 맥주, 술, 뭐 음료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되게 비싸게 치이잖아요. 그냥 물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빼라고 그래요. 있으면 먹는데 먹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뭐 따로 계산을 그걸 또 따로 계산을 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제 아파트에 숙소가 있는 게 편하니까. 그리고 뭐 그 아파트도 그렇게 뭐 구구레한 아파트가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또 이제 하나의 거는 이제 아파트가 있고 아가씨들 숙소가 있고 이러면 거기에 아침에 가는 게 뭐 5분 거리에 뭐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길바닥에서 버리는 시간 자체가 좀 이제 아쉽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하고 이렇게 뭐 숙소에 있으면 저야 뭐 한 2~3분 거리에 있으니까 금방 만나는데, 뭐 어떤 아파트 호텔에 있고 뭐 이러면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 30~40분씩 걸리고 보통 한 20~30분은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낯아서 그런 거지, 그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은 별 차이가. 근데 그런 게 막 그 사람들이 또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인 통역을 뭐 1:1 통역. 그건 어느 회사든 1:1 통역이 원칙이에요. 1:1 원칙이 원칙입니다. 근데 뭐 회사가 이렇게 사정이 생기다 보면 뭐 이제 뭐 어떻게 막 몰려서 이제 뭐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제가 권토에 있을 때 통역이 3명의 차량만 4대였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1:1 그거를, 그래서 그때는 비쌌어요, 저도. 근데 그게 그렇게 차이 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 그걸 드리고 싶은 얘기고.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이걸 비용 얘기를 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업체 비용 1,000만원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그 위에 개인 비용은
본인이 각자 어떻게 썼냐에 따라 차이가. 근데 그게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좀 많이 쓴다 자기가 그러면 한 1,500까지도 쓸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좀 체계가 있고 좀 잘 하는 이런 업체에서 제가 한 번씩 인터뷰를 보고 약간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신랑이 이제 개인적으로 방문할 때 비용을 한 100만 원 정도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힘듭니다. 항공료만 해도 최하 한 40에서 한 70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뭐 한 5, 60 가지고 뭐 50, 30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뭐 3박 4일, 4박 5일을 뭐 그냥 맨날 베트남에서 길거리 음식 먹고 아가씨하고 저기 저 뭐야 뭐 그냥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이제 뭐 오토바이 타고 도 이러면 모르지만 힘들어요. 내가 봐서는. 그럼 저는 이제 신랑들한테 그러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개인적으로 방문하실 때, 그리고 또 뭐 이런 말씀 뭐 하지만 왔다가 그냥 자기가 갑니까? 다만 신부한테 뭐 자기가 왔으면 선물이라도 사주고 또 아니면 뭐 용돈이라도 좀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보통 한 150에서 넉넉 잡고는 뭐 한 200까지도 쓰실 생각으로 그래야 여기 와서 어디 뭐 관광지 뭐 무인회나 뭐 다낭이나 이런 데로 그 여행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바에 뭐하러 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그런 회사들의 특징을 또 보면 결혼식 비용을 아주 말도 안 되게 적게 줍니다. 뭐 200만 원, 300만 원 얘기하고 뭐 어떤 회사는 1,000불 얘기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신랑분들이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 돈 가지고 못합니다. 보통 결혼식에만 손님 한 명당 한 10만 동만 잡아도요 100명이면 1,000만 동이고 200명이면 2,000만 동. 근데 10만 동 가지고 좀 힘들어요 지금. 거기다 뭐 밥만 먹습니까? 술 마시고 뭐 음료수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제가 봐서는 결혼식 비용으로 보통 한 5, 6천만 동 정도 쓸 거예요. 그렇지 뭐 결혼식만 합니까? 거기서 또 예물도 또 뭐 해야 되죠? 요즘 금값이 올라가지고 더 난리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회사에다가 신랑들이 얼마 정도 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보통 한 1억 한 4, 5천만 동 정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줘도 전체적으로 비용이 2,000에서 2,500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막 말도 안 되게 줘도 막 3,000이 넘어가고 이러냐고요. 회사에서 그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럼 왜 또 그 이제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냐? 이거를 저희 회사에 줄 듯이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남부 쪽에 있는 그러면 여기 호치민에 있는 이제 유명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데처럼 한 4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회사에 2,500을 주고 기본적으로 뭐 자기 개인적인 경비를 1,500만 잡아도 4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2천 들어갑니다, 3천 들어갑니다 하고 4천 들어갑니다 하고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걸 줄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뭐 계약이 끝나고 여자를 만나고 해서 남자분이 더 쓰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그 더 쓰는 거야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쓰는 거니까 그걸 회사에다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계약서에 사인하는 건 하는 거니까. 뭐 거기다가 뭐 3천 이상 쓰게 되면 그럼 그 나머지 비용은 회사에서 돌려줍니다 이런 문구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처갓집에서 그 결혼식은 개인이 쓰시는 거고 그거는 이제 회사와 별도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돈이 없어 돈을 아껴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100% 신부하고 싸웁니다. 서로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받치는 거죠. 신부는 왜 다른 신부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줬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신부들도 기숙사에 있으면 다른 신부들을 만나고 또 페이스북이나 잘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뭐 사람이 안 할 수 있나요? 그걸 어떻게 뭐 회사에서 그걸 통제를 하겠어요? 근데 다른 신부들은 결혼식에 돈을 얼마 받았다 하는데 자기 신랑은 택도 안 하게 적게 주려고 한다? 그럼 짜증이 받치죠. 또 신랑은 자기는 안 주고 싶어 안 주겠냐고요. 자기도 주고 싶죠. 근데 회사에 이미 많은 큰 돈을 주다 보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또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작도 하기 전에 둘이 삐그덕삐그덕 끓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3천만이 들어도 회사에 1,000만원을 줘서 2천만원을 자기가 쓰는 거하고, 회사에 2천만원을 줘서 자기가 1,000만원을 쓰는 거하고는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이야 똑같이 3천이겠지만 다르잖아요, 신랑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게 뭐냐, 3천만 원을 주고 2천만 원을 주고 결혼한 그럼 그 신부가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을 주고 결혼한 신부보다 나으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남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는, 자기 위안을 삼는 거죠. 아이, 자기 이렇게 들었지만 우리 신부는 그래. 그런 거죠. 그걸로서 신부의 그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부는 자기한테 맞는 신부가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신부가. 아, 여자분이 167에 뭐 쭉쭉 빵빵이고 이쁘고 막 좋아요. 근데 본인은 키가 170에 그냥 뭐 뚱뚱하고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여자가 자기한테 맞고 좋은 신부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신부하고 하면서 굳이 비용을 더 쓴다? 그럼 비용을 좀 더 썼다고 해서 그 신부가 우리 신랑이 이렇게 비용을 더 썼으니까 자기는 한국 가면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 없어요, 그런 사람. 그거는 그냥 착각하시. 자기한테 맞는 신부를 자기의 방식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한테 맞는 신부, 자기한테 맞는 업체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죠. 그 신부가 뭐 단순히 젊고 이쁘고 어리고 이걸로 그 신부의 가격의 등급이 매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뭐 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여성인권 뭐 이런 거를 침해하는 게 되겠죠. 그런 회사들은 이런 거는 있습니다. 왜 3천만 원을 들고 4천만 원을 들고 이렇게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회사에다가 돈을 턱턱 주고 할 신랑들이 한국에서도 그냥 자기가 빚내서 3천만 원, 4천만 원을 주는 신랑들도 있겠지만 그런 신랑보다는 기본적으로 돈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뭐 3천이든 4천이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나는 이 여자를 만나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잘 살 확률이 높죠. 부부간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국제결혼도 마찬가지고 뭐 베트남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요 결혼해서 살아보면요 인물 뭐 몸매 이런 거는 진짜 뭐 1년이면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는 경제력,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이야. 왜냐면 저는
예전에 결혼 생활할 때 제가 총 계산이 아마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도 뭐 4천, 5천이 현찰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아파트 전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하는 내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베트남에 와서 이제 이거에 좀 자리를 잡고, 뭐 이게 자리 잡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 이게 1, 2년에서 금방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그냥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뭐 집사람이 생활비를 조금 더 쓰든,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 어디 가서 좀 좋은 옷을 사든, 뭐 그렇게 짜증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잔소리를 안 하게 되죠. 그러면 두 사람이 부딪힐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힘들어요. 근데 집사람은 베트남에 가고 싶어 해요. 또 베트남에 가서 뭐 보통 신랑분들이 착각하는 게 베트남에 한번 신부들이 오잖아요. 오면은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돈 100만 원 뭐 이렇게 이제 주고 뭐 갔다 오라고 그러신다 그러는데 힘듭니다. 최소 2, 300 있겠어요. 베트남에 오려면 벌써 한국에서부터 뭐 이 사람 저 사람 선물도 좀 사야 될 것이며, 베트남에 왔어요. 오면 뭐 가만히 집에서 있습니까?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야 되지, 또 뭐 친척들도 만나야지, 뭐 누가 오지 이러면 그 사람들 밥 먹고 음료수 먹고 이러면 거의 다 신부 계산해요. 그 친구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니 한국 가서 뭐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사는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못하면 아, 얘 힘들게 사는구나. 아, 얘 뭐 신랑 잘 못 만납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떤 신부들은 1년에 뭐 좀 심한 신부인데 1년에 두세 번 오는 신부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아주 심한 경우고, 보통 뭐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생각하면, 내가 돈이 없고 힘들면 1년에 한 번 보내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그것 따라 또 뭐 자기도 같이 오면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식 비용을 3,000을 주고 2,500을 주고 4,000을 주고 이러신 분들은 여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만큼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만큼 실패율도 낮은 거죠. 그게 현실적입니다. 저기 뭐 북쪽에 지금은 그 회사도 그렇게는 안 하고, 예전에 뭐 900만 원짜리 회사가 있고 그 회사도 지금 한 1200만 원 들더라고. 올렸더라고요. 900만 원 들었을 때 그 회사 사장하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합니다. 왜냐하면 딱 그 돈을 주고도 할 만한 신랑들이 오잖아. 그럼 내가 한국에서 한 1200, 1500만 원 정도 줘야 될 신랑들은 900만 원짜리를 오면 한 5, 600이 세이브 되니까 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는 900밖에 준비가 안 돼서, 그 사람 900밖에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사람이 1500, 2000짜리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회사로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국에 나갔어도 힘들고, 베트남에 있었어도 다른 사람은 결혼식 하고 뭐 처가 방문 나갈 때까지 그래도 2번 오니 3번 오니 가는데 한 번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누님 말씀드리지만 신부가 한국에 들어가도 최소 한 1,000만 원에서 1,500 정도는 여윳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오면 좀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 침대도 바꿔야 되죠, 소파도 바꿔야 되죠, 뭐 집에 뭐 TV 가전제품도 바꿔야 되죠, 뭐 또 그리고 뭐 인테리어도 좀 해야 되죠. 뭐 이러다 보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죠. 물론 그런 게 직접적인 결혼 비용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내가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편하게 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비용이 없으면요, 한국에서 결혼 생활 유지하기 힘드십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부님 일하러 가게 하세요. 그게 편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신부님 대신에 신부님이 버는 거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일 열심히 하시고, 저는 좀 쉬었다가 오후에 또 일이 있어서 나갑니다. 고맙습니다.